그럼 이 금융 세력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다른 화폐로 바꿨을 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러를 벌릴 겁니다. 그 크립토 중에 도미넌스가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후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반감기가 이제 끝나고 이 비트코인의 급등기가 찾아올 것이다. 네네. 그랬는데 지금 계속 횡보하고 하락하고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반감기 이 공식, 사이클 공식은 깨진 건가? 4년마다의 네네. 이 주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반감기 사이클이 약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수요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들어왔고 국가가 들어왔고 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옛날에 개인들이 움직였던 시장이 아닌 거죠. 네. 이제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반감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이거를 그냥 전문용어로 하면 뭐 스탁 투 폴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미 생산된 비트코인의 그 재고량이 얼마냐, 네. 그리고 새롭게 생산되는 신규 이제 생산량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신규 생산량이 그동안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2천만 개가 생산이 돼 있고 신규로 생산되는 거는 뭐 연간 뭐 4년간 100만 개, 뭐 또 이제 50만 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생산되는 물량이 기존에 그 이미 생산되어 있는 물량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또 수요 측면에서 반감기는 이제 예전만큼의 어떤 진폭을 갖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수요가 그렇게 이제 그 완전히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그 현상은 어떤 본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현상을 지배해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반감기 때문에 나는 올해 연말까지 투자를 한 다음에 빼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네. 이 얘기는 실제로 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감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감기 사이클이. 네. 그렇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수요 측면과 다른 측면 때문에 그 스타트 플로우 비율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이 예전만큼 뭐 8배, 뭐 그 전에 30배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제 급등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고점에 비해서 8배 상승했었고 또 그 전에 반감기 때는 30배 상승했었는데 그럼 그걸로 이제 그 비율로 봤을 때 이번에는 뭐 2~3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좁혀질 수도 있어요. 네,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반감기 이후에 찾아오는 급등장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등장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단 반감기 사이클이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올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이제 국가들이 이 수요에 가세를 하기 때문에 그 일단은 저는 트리거가 트럼프가 실제로 그 비축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공표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있겠죠. 유동성이 또 중요한 변수니까. 네. 네, 근데 그 시기가 맞물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비트코인 ETF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게 뭔가 유동성이 되게 커진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네.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바뀐 거 아니냐. 네네. 이 ETF의 역할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이 들어온 거는 내가 그동안 사실은 그 JP모건이 대표하고 있는 월가의 금융 세력들은 달러의 대출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용 창출로 이제 뭐 그리고 파생 상품으로 돈을 번 건데 내가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그 신용 창출로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본이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투자하는 건 사실 기관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건데 ETF에 투자하면은 이제 그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니까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이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관들은 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거냐라는 거죠. 일단은 그 이제 그동안의 어떤 수익 모델을 보면 달러는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신용창출도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으로 돈을 번다라는 그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금융 세력들은. 근데 앞으로는
이 발행으로 돈을 버는 게 안 되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거냐를 판단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장기 보유거든요. 더 이상 돈을 벌려면 앞으로의 화폐에서는 내가 발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보유로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세계화에서는 발행으로 돈을 버는 거지만 반세계화에서는 보유로 돈을 버는 거다. 그리고 자유무역에서는 발행으로 돈을 버는 거지만 보유무역에서는 보유로 돈을 버는 거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금융세력은. 개인들도 이제 알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먼저 선점해서 네. 장기간 보유한다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비트코인을.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트럼프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작년 그 유세를 할 7월 4일날인가 7월 달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선거 유세를 할 때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보유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석유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트럼프가 누구한테인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과외를 받은 거예요. 일타 강사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피터 트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사실은 보유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들은 내가 대량으로 사들여서 장기간 보유한다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들은 내가 조금만 흔들려도 팔지만 기관들은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사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할 거라는 게 이미 설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는 유동성은 늘어나지만 비트코인의 유동성은 줄어들 거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등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클상 그 급등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찾아왔던 게 폭락장이 찾아왔죠. 네. 그래서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이클상 몇 배 정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퍼센트 빠졌었죠?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갔다가 2,5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대략 70% 떨어진 거죠. 그렇죠. 거의 70~80% 떨어진다라고 네네. 이제 보통 네네. 아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폭은 작지만 이러한 폭락장도 그 다음에 찾아올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클은 올 거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상승 그 점도 그 배수는 줄어들 것 같고 하락점도 퍼센티지는 줄어들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마치 그냥 그 온라인 코드로 그냥 만들어 설계만 하면 디자인만 하면 뚝딱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은 상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품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자본이 들어가고 네. 그 생산 단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하나의 생산 단가는 미국 전기세를 기준으로 하면 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생산 단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임대료, 뭐 채굴기 같은 걸 사서 하면 대략 얼추 1억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보가 아닌다 하면 1억 밑으로 팔지는 않을 거예요. 신규 채굴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기존 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급하면 더 싼 가격에 팔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1억 원에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들의 이제 비트코인의 그 반감기 사이클을 봐도 그 전기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대체로.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 단가가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가격이 3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반감기가 이제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4년 뒤 2028년 가면 그게 1억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4년이 되면 2억이 될 거고 또 12년 후가 되면은 그게 이제 4억이 될 거고 한 20년 후가 되면 그게 한 10억이 되겠죠. 그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20년 뒤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일단 비트코인은 20억 밑으로 팔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 20년 후에는 20억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그 이따 뭐 또 기회가 되면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 예측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저는 그 이론적으로 캡은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궁극적으로 모든 화폐 시스템을 어떤 지배하는 어떤 이제 그 정말 그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글로벌 GDP하고 같은 금액이 되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화폐는 궁극적으로는 구매력이거든요. 네. 그러면 글로벌 GDP를 화폐량하고 맞바꾸는 거니까 그렇다면 글로벌 GDP가 지금 연간 100조 달러거든요. 그럼 달러로 환산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어떤 단일 화폐 시스템이 글로벌을 지배하게 된다면 100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화폐의 구매력은. 그러면 2,100만 개로 나누면 50억 원인가 500억 원이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100% 저기 비트코인이 지배하면, 근데 지금 달러의 지배력이 60%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역과 투자에 쓰이는 달러량이 다른 화폐 대비 60%예요. 전체 글로벌 화폐에서. 네. 그 금이 20%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를 금과 달러가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금과 달러를 같이 대체하겠다는 거니까 80%만 해도 80조 달러가 되는 거죠. 그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이론적으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 하락했을 때 모으는 뭐 요새 뉴스 보니까 고래들이 뭐 신규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이 비축하려는 세력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기관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러시아, 뭐 중국 국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사실은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지금 이제 보유해서 뭔가 패권 다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금융이나 국가 이외에 네.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유틸리티 목적의 사용은 이제 기업들에게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은 전기 저장 장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배터리처럼 물리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건 아닌데 그 전기로 생산을 해 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기의 가치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쌀 때 비트코인을 생산해 놓고 전기료가 비쌀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기를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저장 장치거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화폐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AI를 지금 하고 있는 빅테크들. 왜냐하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쓸 거고, 그리고 그 전기에 대한 결제를 어떤 화폐로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왠지 모르겠는데 그 전기 저장 장치면서 네트워크 화폐인 크립토가 이 빅테크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거라고 감이 오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 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살 거예요. 보유하겠죠. 자기네들 결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금융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팔란티어의 피터 틸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원래 했던 사업이 페이팔. 그렇죠. 이잖아요. 금융결제. 네, 금융 결제죠. 그러니까 지불 시스템을 했는데 사실은 그 페이팔의 그 공동 경영자였던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은 사실은 금융이 뭔지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 사실은 신용 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제 시스템을 기존의 기득권들이 잡고 있으니까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빅테크가 어떤 화폐를 필요로 할 거고 그 화폐가 네트워크 화폐가 되고 나면은 빅테크들이 금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월가의 금융사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빅테크들이 금융을 이용해서 싸우는 것과 누가 더 쉬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빅테크들이 금융 그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요즘에 AI로 한나절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대출이에요. 내가 대출을 어떻게 포장해서 얼마큼 많이 하느냐의 문제니까 이건 사실 반나절만 공부하면 AI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기존의 월가 금융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이미 다이먼이 앉아가지고 내가 AI의 그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승부는 빅테크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언급하셨듯이 사실 비트코인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뭐 만들어진 목적이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의 다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미국이 그걸 허용을 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네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아마 가까운 미래는 아니니까 뭐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그 필요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어떤 자질은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상 화폐 역사에서 모든 기축통화는 이제 그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화폐도 그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폐량을 늘려야지 기축통화가 되는데
화폐량을 늘리는 구조를 짜놓으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누구나 다 어떤 화폐든지 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느냐인데 결국은 이 문제점들이 노출될 때가 되면은 모든 정권은 유동성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이제 뭐 본질적으로 포퓰리즘이니까 그래서 이제 붕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정화폐, 모든 기축통화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국면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 외과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 새로운 시스템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이제 화폐 역사를 보면 그 국적이 기축통화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었잖아요. 각각 100년 정도, 뭐 영국이 100년 정도, 미국이 지금 한 100년 정도를 끌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질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이었죠. 금융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금융 세력이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는 하나였어요. 네. 금융 세력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파운드에서 미국으로 갈아탄 거죠. 그럼 이 금융 세력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이익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금융 세력이 내가 달러에 대한 애국심, 의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화폐로 바꿨을 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러를 버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가 크립토고 그 크립토 중에 도미넌스가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후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금융 세력이 이제 모든 혁신은 사실은 기득권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연구실에 앉아 있는 공학도들은 순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혁신이 사회에 퍼지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아무리 민중들이 선택을 해봤자 사실은 시스템을 짜고 있는 기득권이 선택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금융 세력이 비트코인을 선택했잖아요. 이미 완벽히 선택한 건 아니지만 발을 들여놨죠. 굉장히 큰 시그널이거든요. 네. 갈아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달러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채택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일단 기득권이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회 제도는 환상이거든요. 네. 허구거든요. 근데 그 허구가 모든 게 다 허구인데 우리가 그 수많은 허구 중에 어떤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선택해서 공유하느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많은 화폐들 중에 지금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선택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진실이라고 믿고 공유하자라고 이제 이제 트리거가 딱 불이 붙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이 되겠죠. 네. 그 기축통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그럼요.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달러를 그 패깅해가지고 네.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네네. 그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이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했지만 사실은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거기에서 가장 유용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내가 달러를 예치해 놓고 이제 디지털로 변환해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달러를 이제 전 세계에 수요하게끔 하는 수요를 만드는 강력한 장치가 될 거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은 계속 부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줄여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반대로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것도 동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뢰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유동성을 높이려면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지금 지니어스법에 따르면은 그 내가 100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100달러의 국채를 이제 두 달 만기 이제 단기 국채를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것도 유용하고 달러를 퍼뜨리는 것도 유용하니까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 같이 이제 이런 나라들 그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달러 공급이 잘 안 되는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처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 비트코인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활용하게 될지 아, 네네.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저는 그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일단 먼저 이제 빌드업을 하면요. 그 앞으로의 화폐 전쟁은 제가 아까 이제 얼핏 그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월가와 제조업의 내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향후 화폐 전쟁은 빅테크와 월가의 전쟁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월가와 빅테크와 민주당은 연대였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좌파였죠. 네. 월가도 좌파고 민주당도 좌파고 주요 언론들이 좌파죠. 근데 빅테크들이 지금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또는 선택에 의해서 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우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고 하면은 빅테크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업이 기본인데 네. 지금 좌파 정권 일단 민주당 정권은 규제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독점으로 너무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했어요. 네. 뭐 MS도 규제를 했고 구글도 규제를 했고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와서도 구글은 지금 규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든 유럽에서 EU에서 반독점 규제 그리고 또 뭐 불매운동 등등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가 싫은 거예요. 좌파 정권의 규제가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유를 부르짖는 그 우파 정권인 트럼프에게 연대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월가, 트럼프와 빅테크 이렇게 지금 양분돼 있어요. 그럼 이 세력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할 거냐. 근데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파 빅테크들이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와 테슬라, 스페이스X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하고 군사, 그 군비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앤드류라는 그 드론 회사도 사실은 팔란티어가 그 피터 틸이 이제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금융과 군사력 이건 뭐냐면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좌파 정권의 뒤에서 민주당 정권의 뒤에서 미국의 마크 조정을 했었던 금융 세력이 월가 세력이 앞으로는 AI와 그 드론 그 같은 그 첨단 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의 마크 조종자가 월가에서 실리콘밸리 빅테크, 앞으로 텍사스 빅테크들이 되겠지만 빅테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빅테크들은 왜 그러면은 크립토를 선호하는가? 그 일단 크립토는 네트워크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앞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전기를 결제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을 하고 금융을 할 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입을 해라 라고 조건을 달아놓으면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사야 되는데 이게 달러로 하게 되면 입금하고 송금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화폐인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크립토로 하게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걸어놓으면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바로 그냥 AI가 이제 일정 조건을 만들어 놓고 알고리즘을 짜놓고 그 알고리즘 충족됐을 때 바로 결제가 가능한 화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수익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화폐죠. 그럼 빅테크들은 크립토를 채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빅테크와 우파 정권이 월가와 좌파 정권과 싸우는데 그러면 여기서 화폐가 크립토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또 당연히 달러와 크립토 간의 어떤 그 VS 구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일반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군수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수 산업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로켓 마틴이나 보잉이나 모든 그 군수 산업체들은 지금 그 블랙록하고 이제 그 자산 운용사들이 뭐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겠지만 7, 8% 정도를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수 산업은 사실은 월가들의 산업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앞으로는 AI와 드론 산업이 이걸 대체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VC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피터 틸이죠. 그래서 그러면 완전히 패권 구도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구도도 달라지겠지만 미국 내에서의 어떤 패권 구도도 완벽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화폐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러한 그 상황들, 그 다음에 각 이해 집단들의 어떤 목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이 반감기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 투자를 할 때에는 일단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비트코인은 지금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면 낙폭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럼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포모에 사서 공포에 빠져나오면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거는 어떤 비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연한 걸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은 손실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개인은 그 자산 투자 플레이어들 중에 가장 멍청하거든요. 네, 기관이 좀 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산 투자 플레이어로 어떤 그 링 위에 딱 올랐을 때는 내가 제일 멍청한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운이 전 세계 국가를 구하기 전에는 자산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산 투자는 실패가 기본값이다. 그런데 내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킨다면 운이 좋아서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거에 투자를 해야지 내가 어떤 사이클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나오겠다. 이거는 가장 멍청한 투자자가 가장 똑똑한 투자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네, 반복을 하겠다. 100%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알트코인, 사실 비트코인의 급등 이후에 알트코인이 또 찾아왔었잖아요. 폭등이.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책을 쓰면서는 그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양서의 어떤 관점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장점들도 많이 이제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알트코인 투자도 좋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내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짧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50%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안 하고 알트코인을 할까? 거기에 공부하는데 왜 더 많은 시간을 쓸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말은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은 더 많이 잃을 확률이 100배는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기왕 공부를 하실 거면 일단 비트코인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알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내가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엔비디아를 제쳐놓고 뭐 무슨 뭐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뭐 한독 반도체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내가 그 재무제표를 보고 뭐 공부를 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배를 벌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한 투자 자세를 피해야 된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의 시대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고요. 네, 비트코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금융 세력과 산업 세력과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 패권 전쟁, 네네. 네, 주도권 다툼, 네, 여러 가지 상황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익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